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강렬한 핀 조명이 무대 중앙에 선 나를 비춘다. 호텔 대강당을 가득 채운 천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내 몸에 꽂혔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의 감촉이 살결에 닿아 서늘한 긴장감을 전해왔다. 내 손에는 묵직한 황금빛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올해의 연도대상 강수현. 박수 소리는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그 소리의 이면에는 칼날 같은 속삭임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박수를 치는 동료들의 눈빛 속에는 경탄보다는 의욕이, 축하보다는 질투가 서려 있었다. 저 여자 도대체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간 거야? 45 이혼녀가 반년 만에 수백억 대 법인 계약을 쓸어 담았다고? 말도 안 돼. 소문 들었어? 그 철강 회사 회장이랑 호텔 라운지에서 매일 살다시피 했다며? 몸이라도 판 거 아니야? 화장실 칸 안에서 탕비실 구석에서 나를 난도질하던 그 은밀한 문장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실력 없는 중년 여자가 단숨에 보험왕이 되려면 실력 이외에 더러운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단정 짓는 것이 그들에겐 마음 편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사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나는 이곳에 초대받기는커녕 지점의 먼지 같은 존재였다. 45살. 이혼 도장을 찍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 낡은 원룸에서 깡소주를 마시며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던 여자. 지점장에게 실적 독촉을 받으며 이 나이 먹도록 이것밖에 못하냐는 비아냥을 견디던 달아빠진 구두굽 같은 인생이었다. 나의 시간은 정확히 6개월 전 어느 비릿한 비가 내리던 월요일 아침으로 되돌아간다. 지하철 2호선의 습한 공기 속에서 나는 낡은 구두를 신은 발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굽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달아버린 검은색 펌프스. 그 낡은 구두는 내 처지를 그대로 대변했다. 45의 강수현.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가졌던 여자였으나 지금은 실적 하위 5%를 전전하며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는 미운 오리 새끼일 뿐이었다. 강수현 설계사님, 잠시 방으로 좀 오시죠. 지점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월요일 아침 조회를 찍고 나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다. 문이 닫히자마자 책상 위로 서류 뭉치가 내팽개쳐졌다. 수연 씨, 이번 달 실적이 이게 뭡니까? 여긴 복지재단이 아니에요. 실적 안 나오면 책상 빼야 한다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이혼하고 힘든 거 알지만 수연 씨만 힘들어? 그 죽어가는 유령 같은 얼굴을 보고 누가 보험을 들겠냐고. 지점장실을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지점장의 말대로 생기를 잃은 유령 같았다. 화장은 들떠 있었고 눈가에는 가릴 수 없는 잔주름과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무서워 선택한 무채색의 삶.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낮게 응조렸다. 너는 정말 끝난 걸까?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버스를 탔다. 종점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회색빛 공장지대로 변했다. 안산공단 근처였다. 비릿한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래, 어차피 책상 뺄 처지라면 아무데나 부딪혀보자. 나는 닳아버린 구두를 고쳐 신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낡았지만 규모가 상당한 철강 회사의 정문 앞에 섰다. 민성 철강. 좋기 30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간판이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는 힘찼다. 경비실 입구에서 주춤거리는 나를 보고 늙은 경비원이 혀를 찼다. 사장님이 지금 혼자 서재에 계시긴 한데 저기 본관 2층 끝방이야.
믿져야 본전이니 가보구려. 나는 홀린 듯 본관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 끝 무거운 목재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방 안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낮고 묵직한 목소리.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열었다. 넓은 서재 안 책상 뒤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한 노인. 그가 바로 이 거대한 철강 단지를 일궈낸 민 회장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당장이라도 호통이 떨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지나 비에 젖어 살결에 착 달라붙은 얇은 블라우스 선을 거쳐 마지막으로 달아버린 내 구다 끝에 머물렀다. 구두굽이 많이 상했군. 그렇게 걷다간 발목 나가기 십상이야. 안깨. 비도 오는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야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중에 습기와 섞여 묘하게 뒷덜미를 자극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비난도 거절도 아닌 걱정 섞인 한마디. 나는 나도 모르게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참기 위해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직접 찻잔을 꺼내 들었다. 수백억 자산가가 이름 모를 무명 설계사에게 직접 차를 대접하는 광경.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보험을 팔러 온 사람치고는 기운이 너무 없군. 마치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패잔병 같아. 하지만 수연 씨, 자네 눈은 참 깊어.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무언가를 견뎌내고 있는 눈이야. 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믿네. 그의 말 한마디가 심장 한구석을 찌르고 들어왔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자신감이란 건 남이 주는 게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린 거지. 내일 다시 오게. 그때는 그 초라한 무채색 옷 말고 자네를 가장 빛나게 할 옷을 입고 오란 말이야. 서재를 나오는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빗줄기는 어느덧 가늘어져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장 먼저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화려한 색조 화장품들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선물해줬지만 너무 튀어서 한 번도 바르지 못했던 강렬한 레드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입술 위에 선명한 붉은색이 채워질 때마다 거울 속에 유령 같던 여자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처진 입꼬리는 당당하게 올라갔다. 그래, 나는 아직 45이야. 무너진 건 내 환경이지, 내 존재가 아니야. 이튿날 나는 몸을 타고 흐르는 세련된 네이비 정장에 아찔한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다시 민 회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이 내 인생 가장 뜨거웠던 180일간의 기록, 그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다. 레드 립스틱을 칠하고 다시 찾은 민성 철강의 본관 복도는 어쩐지 더 길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또각거리는 내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울 때마다 심장이 발걸음 속도에 맞춰 거칠게 요동쳤다. 어제의 그 초라했던 여자는 없다. 거울 속에서 나를 마주보던 그 낯선 생경함이 내 몸을 빳빳하게 세우는 유일한 갑옷이었다. 민 회장의 서재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짙은 홍차 향이 섞여 있었다. 창밖에는 어제보다 더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그 소음은 오히려 이 폐쇄된 공간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 주었다. 왔군. 어제보다 훨씬. 보기 좋아. 민 회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나를 맞이했다. 그의 시선이 내 붉은 입술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졌다. 그 짧은 찰나의 눈맞춤만으로도 내 아랫배가 싸하게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내게 소파를 권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단체 보험 계약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꿈만 같았다. 지점장이 그토록 목매던 수억 원대의 계약이 그의 입술 끝에서 너무나 가볍게 흘러나왔다. 서류 작성을 마칠 때쯤 창밖의 천둥 소리와 함께 갑자기 실내 조명이 휘청거리다 꺼졌다. 짧은 정적, 그리고 창밖의 희미한 빛만이 우리 사이를 메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빗물에 젖은 구두 바닥에 미끄러져 짧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수연 씨, 민 회장이 황급히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쥐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얇은 셔츠를 뚫고 살결에 닿았다. 아까 오다가 빗길에 좀 세게 넘어졌는데 이제야 통증이 올라오나 봐요.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대어 앉으며 신음 섞인 소리를 냈다. 민 회장은 말없이 내 발목을 살피더니 서랍에서 구급상자를 꺼내왔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이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게. 상처가 깊어 보이는데 자네가 직접 하긴 힘들 거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귓가를 간지럽혔다. 민 회장은 내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쥐더니 천천히 내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렸다. 빗물에 젖어 살결에 달라붙어 있던 얇은 스커트가 허벅지 위로 아슬아슬하게 말려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나의 하얀 피부와 붉게 까진 뒤꿈치가 대조되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가 소독약을 묻힌 솜으로 상처를 닦아낼 때마다 나는 짧은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약물이 닿는 느낌보다 내 발등을 고정하고 있는 그의 단단한 소나기 힘이 더 자극적으로 다가왔다. 수연 씨, 손끝이 떨리는군. 소독약이 차가워서인가 아니면 내 손길이 낯설어서인가. 민 회장이 연고를 손가락에 묻혀 내 뒤꿈치에 갖다 대며 물었다. 그의 손가락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노년의 관록이 담긴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연고를 펴바르는 그의 손길은 자꾸만 상처 부위를 벗어나 가느다란 발목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오히려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어두운 서재 안 빗소리는 이제 우리의 거친 숨소리에 묻혀 아득한 먼 곳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자네의 이 눈동자 속에는 묘한 갈증이 있어. 단순히 돈을 바라는 눈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지독하게 사랑받고 싶어 안달난 눈이지. 안 그런가?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그의 시선은 탐욕스럽기보다 나라는 존재의 밑바닥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내 손이 따뜻한가? 아니면 뜨거운가? 그의 손가락이 종아리 선을 따라 슬며시 타고 올라와 스커트 자락 끝에 머물렀다. 아찔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다.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배반하듯 그의 손길을 향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에게 몸을 숙였다. 회장님, 저는 말하지 말게. 지금 이 순간 자네를 가장 빛나게 하는 건 그 레드 립스틱이 아니라 내 손길 아래서 떨고 있는 자네의 살결이니까. 그의 입술에서 풍기는 진한 위스키 향과 중년 남자의 묵직한 채취가 내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 쪽으로 더 바짝 끌어당겼다. 좁은 공간, 짙은 어둠, 그리고 빗소리. 모든 도덕적 판단력이 정지되고 오직 본능만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짚으며 눈을 감았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의 대가가 아니었다. 평생을 아내로, 엄마로, 설계사로 불리며 죽어있던 내가 누군가의 욕망이 투사된 여자로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황홀한 제의였다.
그날 밤 서재를 나오던 내 입술의 립스틱은 지워져 있었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팔아야 할 것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여자 속에 숨겨진 이 뜨거운 갈증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 회장은 그 갈증을 가장 비싼 값에 사줄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성공의 달콤함은 언제나 비릿한 시기의 냄새를 동반한다. 민 회장과의 그날 밤 이후 내 실적 그래프는 수직으로 상승했다. 지점 게시판 최상단에 강수연이라는 석자가 박히기 시작하자 사무실의 공기는 축하가 아닌 차가운 의혹으로 얼어붙었다. 7년 동안 먼지처럼 존재하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수백억 자산가의 전담 설계사가 된 사건은 동료들에게 영감이 아닌 추문의 소재일 뿐이었다. 점심시간 지점 탕비실 안의 공기는 눅눅했다. 내가 커피를 타기 위해 들어서자 낮게 깔리던 수다 소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수연 씨, 비결이 뭐야? 아무리 영업이라지만 밤낮 없이 그 회장님 호텔 라운지에서 목격된다며? 역시 여자는 기술보다 기교인가 봐. 지점의 실세이자 나의 라이벌이었던 김 팀장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나를 비스듬히 훑쳤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비아냥은 마치 잘 갈아진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동료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내 뒷모습에 박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 팀장님?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녀를 쳐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숨었겠지만 오늘의 나는 달랐다. 내 입술에는 어제보다 더 짙고 선명한 레드 립스틱이 발려 있었다. 어머, 몰랐어? 강남 호텔 복도에서 회장님이랑 팔짱 끼고 들어가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뭐, 큰 계약 따내려면 그 정도 서비스는 필수인가 보지. 우린 무식하게 발로 뛰는데 수연 씨는 참 편하게 일해서 부럽네. 그 영감님이 밤일은 좀 잘하나 봐. 저속한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경멸과 알 수 없는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노력으로 일군 나의 성취가 순식간에 추잡한 거래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꾸했다. 회장님은 제 상처를 가장 깊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받아보지 못한 그 은밀한 보살핌이 셈이라도 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력으로 안 되니까 상상력으로 소설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야, 너 그 영감님이랑 무슨 짓 하는지 세상이 다 알아. 더러운 줄 알라고. 김 팀장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다. 하지만 정작 나를 무너뜨린 것은 그녀의 소함이 아니라 지점장의 차가운 호출이었다. 지점장실의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냉랭했다. 강수연 설계사,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회사는 이미지가 생명입니다. 고객이랑 부적절한 관계라는 말이 돌면 본사윤리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회장님과의 만남 당분간 자제하세요. 아니면 담당자를 바꾸던가. 담당자를 바꾸라니. 나를 다시 사람으로 살게 해준 유일한 빛을 끄라는 말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지점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점장님, 소문이 두려워 제 고객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영업인의 수치 아닙니까?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냈다면 지금 당장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방을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 회장이었다. 수연 씨, 오늘 저녁에 호텔 라운지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보여줄 게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가면 소문은 더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호텔로 향했다. 도망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었다. 호텔 라운지에 앉아 나를 기다리는 그의 온화한 미소를 보는 순간 지점에서 겪은 수모가 눈 녹듯 사라졌다. 수연 씨,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얼굴에 그늘이 졌네. 그가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느릿하게 문질렀다. 사람들은 원래 빛나는 것을 시기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수연 씨 기억하세요. 구정물이 튀어도 당신이 진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훨씬 길 테니 세상의 잡음 따위는 잊고 내게만 집중해 보겠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게 건넸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이건 계약의 대가가 아닙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한 용감한 여자에게 주는 제 진심입니다. 직접 달아주고 싶군. 그가 상체를 숙여 내 가슴팍에 브로치를 달기 시작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쇄골 부근에 닿았고 핀을 고정하는 그의 손가락 끝이 내 가슴 윗부분에 살짝 스칠 때마다 아찔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당신은 더 붉게 피어나는군. 이 브로치보다 당신의 이 뜨거운 살결이 훨씬 더 자극적이야. 그의 도발적인 대사가 귓가를 때렸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시련은 나를 꺾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증명하기 위해 온 것임을. 나는 더 이상 소문에 떨던 이혼녀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덧발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이제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김 팀장님, 지점장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누가 진짜 여왕이 되는지. 나는 민 회장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서늘한 미소가 내 욕망과 맞닿아 불꽃을 일으켰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고 나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본사에서 열리는 연도대상 시상식 날 호텔 대강당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를 향한 시선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다. 김 팀장과 동료 설계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나를 곁눈질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실력이 아닌 기교로 이 자리에 선 기생충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등 라인이 깊게 파인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내 몸의 곡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 위에서 민 회장이 선물한 브로치가 조명을 받아 잔인할 정도로 눈부시게 빛났다. 올해의 연도대상 강남지점 강수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의례적인 박수조차 인색했다. 나는 수천 명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발소리가 카펫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내 심장 소리는 귓가에서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트로피를 건네받는 순간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나를 향해 침을 뱉고 싶어하는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불쾌하신가요? 45 이혼녀가 실적 꼴찌였던 여자가 단 6개월 만에 수백억의 계약을 따낸 비결이 고작 몸일 거라 확신하고 계시니까요. 내 파격적인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맨 앞줄에 앉은 김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맞습니다. 저는 팔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싸구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팔았습니다. 죽어있던 내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나를 다시 여자로 바라봐준 단 한 사람의 갈증에 제 영혼을 던졌습니다. 나는 객석 맨 뒷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민 회장을 바라보았다. 6개월 전
그 호텔 방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호텔 라운지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추잡한 거래일 거라 단정지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민 회장이 내게 가르친 것은 보험 영업의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내 낡은 구두굽을 보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내 무너진 자존감이라는 상처 위에 자신의 욕망이라는 뜨거운 연고를 발라주었다. 수연 씨,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들겠지만 나는 당신을 소유하고 싶군. 당신의 그 처절한 생명력을 내 곁에 두는 대가로 나는 기꺼이 내 제국의 문을 열어주겠네. 그날 밤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서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던 말은 금기였으나 동시에 구원이었다. 그의 거친 손길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드레스 속을 파고들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성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를 향한 남자의 지독한 소유욕을 권력으로 바꾸는 법을 나는 그에게 배웠다. 여러분은 실력을 논하지만 저는 진심을 논합니다. 고객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간파하고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설계사가 과연 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저는 회장님의 침대 옆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고독한 제국을 지키는 가장 충실한 파트너로서 그의 모든 자산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나의 고백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를 비웃던 이들의 가슴에 박혔다. 김 팀장의 고개가 서서히 숙여졌다. 지점장은 당황한 듯 넥타이를 매만졌다. 시상식 직후 화장실에서 김 팀장과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결국 끝까지 인정 못하겠네. 회장이랑 자서 딴 계약이 실력이라고? 나는 거울을 보며 레드 립스틱을 덧발랐다. 그리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귀속말을 남겼다. 팀장님, 남자들은 돈으로 여자를 산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영리한 여자는 남자의 욕망을 이용해 세상을 삽니다. 팀장님이 발로 뛸 때 나는 그분의 심장을 가졌거든요. 그게 당신과 나의 차이야. 화장실을 나오는 내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관능적이고 당당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내 안의 불꽃은 이제